더불어민주당이 100% 국민 경선을 통해 서울시장 후보를 공천하기로 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에 대한 공천 배제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시각 정치권 이슈 장해찬 인수위 청년소통 TF 단장, 최지은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먼저 조금 전 들어온 소식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00% 국민 경선을 통해서 서울시장 후보를 공천하기로 했다. 좀 안에서 얘기는 많았었는데 결국 이렇게 결론이 났네요. 네, 저는 마땅한 결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특정인을 가리켜서 이 사람들만 공천 배제를 한다라는 것은 이유가 설명이 돼야 되는데 굉장히 주관적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선을 하는 것은 굉장히 가장 그래도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당에서 송영길 의원이 전 대표가 서울시장에 출마하는 것이 맞냐 아니냐, 그다음에 송영길, 박주민 이런 분들이 부동산 정책에 책임이 있냐 이런 여러 갑론을박이 있지만 우리 당원들도 그렇고 당의 구성원 대부분이 동의하는 것은 우리는 경쟁력 있는 사람을 서울시장 후보로 내고 싶다라는 것이고 또 우리 당이 더 이상 분열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지금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국민 경선으로 후보를 선출하고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방법인데 다만 지난 한 몇 주간 송영길 대표가 서울시장에 나온다고 했다가 반대를 하고 그 이후에 심지어는 전략 지역으로 만든다고 했다가 다시 배제를 하고 다시 바로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굉장히 안타깝고 제가 지금 당 소속이지만 민주당의 정치인이 아니라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니 저 민주당은 대선 지고 지금 반성하라 그랬더니 뭐 하고 있나 자책골을 넣고 있고 본인의 후보들을 본인들이 이제 흠집내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보이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고 이번에 이렇게 잘 정리가 된 만큼 앞으로는 조금 더 일사불란하게 우리가 대선 패배 이후에 좀 없어 보였던 그 리더십을 다시 세우고 다시 앞으로는 조금 더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일단 오세훈 시장의 대항마를 찾겠다, 경쟁력 있는 후보를 찾겠다라는 건데 22일까지 후보를 또 추가 영입해서 경선하겠다라는 내용을 내놨다면 송영길 전 대표나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함께 가지만 결론이 어떻게 될 것으로 좀 예상하십니까? 네, 일단은 이런 결론이 뒤집어지게 되면요. 전략 공간위는 그럼 왜 설치했느냐라는 물음이 또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전략 공간위의 송영길, 박주민 경선 배제, 공천 배제 결정이 정당한가 아닌가가 이전까지의 이슈였다면 그걸 비대위에서 180도 뒤집어 버렸어요. 그럼 이현우 의원과 전략 공간위원들은 허수아비가 되는 건가요? 이런 논란이 계속 끊임없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새로운 인물을 영입해서 내세운다고 한들 한 달도 남지 않은 시간 아래에서 이 당 대표를 했던 송영길 후보나 또는 수석 최고위원이었던 박주민 의원을 이기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 봤을 때 정말 참신하고 정치권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만한 인재가 선뜻 이 판에 나서겠다고 하기가 힘들겠죠. 제가 생각했을 때 전략 공간위의 어떤 의도는 일단 송영길, 박주민이라는 현역 정치인들을 배제하고 나면 새로운 인물 영입에 어떤 영향력이 더 커지지 않을까, 가능성이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이제는 어려워진 것 같고요. 결국 송영길 후보 아니면 박주민 후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가 될 확률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렇다면 당내에서는 그래도 이분들의 우호 세력이 많기 때문에 이 전략 공간위의 결정을 뒤엎고 그래도 우리 당원들이 선택하는 후보를 내세울 수 있게 됐다라는 안정적인 반응이나 안도감이 나올지 몰라도 이 선거에서의 언제나 이 키포인트 분수령은 당원들이 아닌 국민들인 거잖아요. 이 평소에 특정 당적에 대해서 일방적 지지를 하지 않는 중도층 국민들이 봤을 때는 결국 그 누구도 대선 패배 책임을 지지 않고 또 그 인물들이 나오는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송 대표 같은 경우는 직전 대선에서 패배했던 당대표가 다음 이 선거에 바로 이렇게 출마하는 건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경우이기 때문에 어떤 명분과 어떤 설득력으로 이번 선거에 임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일단 100% 국민 경선을 한다고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당원뿐만 아니라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이겠다라고 한 것이고요.
뭐 송영길 당대표가 책임이 있는데 왜 나왔냐? 그러면 경선에서 국민들이 심판을 하시겠죠. 뭐 이 사람이 맞고 이 사람이 틀렸다는 건 굉장히 주관적인 한두 사람의 의견인데 네. 그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묻고 판단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전략 공관위를 그럼 왜 세웠냐? 그런데 이 절차 자체가 최종 결정은 비대위에서 심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절차에 맞게 공심위에서 신청을 했으나 비대위에서 옳지 않다라고 판단을 한 것은 그러면은 비대위는 왜 세웠습니까? 그런 거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그래서 절차에 맞게 한 것이고 이 과정에 대해서 이 좌충우돌이 좋아 보이지 않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굉장히 답답했는데 지금이라도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조금 전에 또 하나의 소식이 들어왔는데 그것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뭐냐면 이재명계로 알려져 있는 김병욱 의원이 성남시장 불출마하겠다라고 조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 성남시장에 누가 나오느냐 그리고 혹시 그렇게 된다면 이재명 전 대선 후보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이 있었던 지역인데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 모습이 좀 답답했다. 민생 얘기를 하지 않는 검찰로만 얘기가 지금 진행되는 데 있어의 답답함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먼저 들어볼까요? 어떤 의견이신지? 그러니까 저는 김병욱 의원의 불출마는 예정된 것이었다고 보고요. 네. 지금 성남시장 선거 판세가 민주당에게 결코 유리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김병욱 의원이 지키고 있는 분당을 지역구도 민주당에게 유리한 지역구는 아니거든요. 그런 만큼 무리수를 두지 않을 거라 판단했는데 김병욱 의원의 성남시장 불출마보다 더 큰 파급은 그 불출마 선언문에 올라와 있는 내용 중에요. 민영배 의원의 탈당을 강도 높게 비판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병욱 의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 상임고문과 가깝기로 따지면 정성호 의원 다음 가는 선에서 늘 꼽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인의 안에서도 핵심에 든다는 이재명 상임고문의 최측근이 검수완박 통과시키려고 꼼수 탈당한 민영배 의원을 대놓고 비판한 겁니다. 이 부분이 저는 민주당 내부에서 가지는 파급력이 더 클 것 같아요. 이분이 성남시장 불출마했다는 그 사실보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의 지금 원내 지도부나 다른 국회의원들의 생각에 혼란이 올 수 있어요. 이거 혹시 이재명 상임고문의 뜻인 것인가? 네. 민영배 탈당까지 하면서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 이재명 상임고문 측에서 내켜하지 않는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박홍구 원내대표도 대선 때부터 비서실장하면서 이재명계로 분류됐지만 이 연원을 추적해 보자면 친박원순계 출신이었죠. 그런 만큼 이재명 상임고문과의 거리는 김병욱 의원이 훨씬 더 가깝다는 게 정설입니다. 이 부분이 과연 검수완박 국면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가 더 주목되는 효과일 것 같습니다. 예. 불출마 선언 얘기 듣겠습니다. 뭐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 상임고문께서 졌지만 아주 잘 싸웠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재명 후보의 영향력이 얼마나 되냐, 뭐 그분의 검수완박에 가지는 생각이 뭐냐, 뭐 앞으로 선거에 나올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과도한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뭐 환영합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 본인이 뭐 성남에 출마한다거나 하는 의사를 전혀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아쉬운 마음에 성남에 본인의 지역이기도 하고 거기에 이제 국회의원 재보궐로 해가지고 원내에 들어오셨으면 좋겠다. 당에서 이제 쉬지 말고 같이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이 얘기가 커진 건데 네. 본인이 뭐 출마 의사를 비친 적은 전혀 없기 때문에 이 뭐 불출마 선언이 있다고 이걸 무조건 뭐 이재명 후보가 그래서 안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나온다고 한 적이 없는데 뭘 안 나옵니까? 가만히 계셨던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검수완박에 관련해서 뭐 이재명 후보가 뭐 김병욱이 이 얘기를 했으니까 누구랑 더 친하니까 이게 이재명의 뜻일 것이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이 과도한 개파라는 것을 좀 과도하게 상상력을 발휘해서 얘기를 한 건데 그럼 뭐 당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뜻이 같은데 내가 이 사람이랑 친하면 다 똑같은 의견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아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그 이재명 후보의 7인의 플러스 원, 지금은 7+1 1인회라고 하는 이재명의 그 친한 사람들 중에 하나가 민영배 의원이고 그 7+1의 원이 민영배 의원인데 지금 탈당을 하셨고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철험회라서 굉장히 강하게 반대를 하시는 거고 또 검수완박에 대해서 좀 중도적인 분도 있고 또 이런 상황을 비판하는 김병욱 의원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네. 그 7+1의 입장이 다 다른데 마치 이게 이재명 후보의 뜻이 이래서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는 좀 불필요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과도한 관심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여기서 이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부터 시작을 해서 이 검수완박 법안의 처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 먼저 저희가 준비한 화면을 볼게요. 안건조정위원회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안건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다수당이 법을 통과시키는 데 대해서 좀 이견이 있을 때 소수당의 의견을 좀 보호하자라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야 동수로 구성이 되는데
그래서 3명대, 그러니까 민주당은 3명의 의원이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2명, 무소속 의원이 1명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1명의 무소속 의원이 양양자 의원이었는데 이를 민영배 의원으로 바꾸겠다라는 것이 최근에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죠. 왜 안건조정위원회가 중요한 겁니까? 일단은 안건조정위원회가 왜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지 국회법의 제도 취지를 보게 되면요. 이건 소수정당을 위한 법안입니다. 이를테면 법사위에서 통과가 되어야 본회의로 올라갈 수 있는데 소수정당이 내는 새로운 법안들이 법사위에서 막히게 됐을 때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최장 90일 동안 다수당에 아마도 집권 여당이겠죠. 여당의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이 안건조정위원회 제도가 국회법에 보장이 된 겁니다. 근데 지금 보게 되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요. 과거에는 이 열린민주당을 야당 몫으로 밀어넣어서 안건조정회를 하루 만에 무산시키는 꼼수를 보여줬고요. 열린민주당과 합당을 하고 나니까 무소속으로 탈당 나가 있는 양양자 의원을 기획위에서 사보임시켜서 여기 넣으려고 하더니 양양자 의원이 정치 생명의혹의 양심상 이런 절차적 무리수는 맞지 않다고 선언하자 소위 양양자 문건 파동이 발생하자 이번에는 법사위 소속 민영배 의원이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이 안건조정위원회에 참여해서 억지로 4대1을 만들어서 90일이 아니라 하루 만에 이걸 깨겠다는 겁니다. 꼼수도 이런 꼼수가 없습니다. 다수당이 쓸 수 있는 이 편법과 꼼수가 무엇인지를 이번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정의당도 반발하고 있고 민주당의 양식 있는 국회의원들도 오늘 반대하는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상민, 박용진, 조응천 등등해서 양양자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경합스럽다는 입장을 내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국회법의 원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꼼수를 지금 180석 가까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남발해버리면 나중에 민주당이 소수당이 되었을 때 또 야당의 입장에서 만약에 과반 의석을 잃게 되었을 때 여당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입법 폭주하면 민주당이 무슨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위해서 절대 넘어서는 안 될 금기를 지금 민주당이 어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역사에도 남겠지만 강하게 질타받아야 되고 박병석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개입해서 막아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금기를 어긴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뭐 안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좀 이야기를 해주신다면요. 뭐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제도의 취지를 잘 따르지 못했다는 점도 맞고 이렇게까지 무소속으로 탈당까지 하면서 해야 되냐 이런 생각도 사실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잘했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든데요. 근데 그만큼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는 그 절박한 심정이 강했다 이렇게 보이고요. 검찰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필요성도 동감을 하고 심지어는 검찰이 권한을 제대로 견제해야 되는 것, 그 수사권이라고 대표되는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그 방향까지도 동의를 하는데 계속 그것을 못하고 있고 좀 부족하다고 보이니까 네. 다음에 이제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임명이 돼가지고 그분이 이제 당선이 되셨으니까 이후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더 이상 바꿀 수가 없으니 그 전까지 요만큼은 우리가 완결을 해놓고 가자라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당론이고 여러 가지 찬반 의견이 있지만 그걸 당론으로 만들었으니까 그거를 꼭 해야겠는데 야당은 무조건 반대를 하니 그러면 우리가 이걸 이 시간 안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다 보니까 그 방법론 측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생각하기에는 좋은 의도를 위해서 그 수단으로 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옳지 않다라는 그 지적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양양자 의원의 문건 파동에서 여러 가지 좀 눈에 띄는 문구가 몇 개 있었는데 만약 이 법안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 20명 정도가 구속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또 나와서 또 충격을 주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볼까요? 그 이유를 민주당 이제 내부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했다. 또 일부 강경파 철험회 소속의 국회의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양양자 의원을 설득하려고 시도했다라는 것인데요. 저는 과잉된 피해의식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은 민주당에서 벌써부터 뭐 검찰공화국 프레임을 걸고 있고 정치보복 프레임을 발동시켰기 때문에 검찰이 설령 혐의가 있어서 수사를 들어가려고 해도요. 매우 신중하고 절제된 자세를 보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만에 하나 수사했는데 기소가 안 되거나 또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내지 못할 경우에 어마어마한 역풍이 불어닥칠 게 뻔하기 때문이죠. 물론 전제는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이 두렵다고 해서 혐의가 명확해 보이는데 수사 안 하면 된다? 그것도 말이 안 되죠.
잘못한 게 있으면 그 누구든 수사를 해야 됩니다. 다만 수사를 개시하는 데 있어서 검찰이 느끼고 있을 정치적 부담감이 그 어느 때보다 클 것이고 의석수도 여전히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우위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전제로 하면서 20명이 구속될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아니 지금 민주당이 도대체 얼마나 떳떳하지 못하기에 얼마나 잘못한 것이 많기에 이렇게까지 억지를 써가면서 4월 안에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하겠다고 나서는 것일까라고 오히려 국민적 의혹을 증폭시킬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검찰개혁이 정말 중요하다면 국회의장에게 요청해서 검찰개혁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별도의 특위를 또 만들면 되는 것이고요. 분명히 제가 한 가지 전제해서 말씀드리는 건 문재인 정부에서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장관이 서명한 검찰개혁안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1년 전부터 현장에서 시행 중입니다. 거기에도 많은 부작용이 호소되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오히려 필요해 보이는데 지금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 측에서는 지난해에 통과되었던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원래대로 돌려서 검찰의 수사권을 더 늘리겠다거나 특수부가 지금 전국에 3곳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걸 다시 원래대로 주요한 지방에 전부 다 특수부를 재설치하겠다거나 하는 식의 말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부작용이 많이 나오지만 그 현실의 부작용을 좀 완화해 나가고 개선해 나가는 방향 외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되돌리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무엇이 그리 급해서 현장에서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는데 나머지 수사권마저도 완전 박탈하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중요한 것은 6대 중범죄뿐만이 아니라 경찰이 수사한 어떤 일선 형사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는 것마저도 원천 차단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오히려 묻고 싶은 심정이고요.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박홍근 원내대표에게 무제한 TV 토론을 신청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정말 논리로 권성동 원내대표나 검수완박 반대 측을 제압할 자신이 있다면 하루면 되는 이 TV 토론 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민영배 의원이 탈당까지 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됐는데 또 무소속 양양자 의원이 이런 폭로성 발언까지 하다 보니까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약간은 이거 좀 힘들겠다라는 여론의 좀 질타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또 양양자 의원이 소신 있게 나는 검수완박 반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도 본인의 소신이고 생각이 다를 수가 있죠.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검수완박 안 하면은 문정부 인사 20명이 감옥 간다고 누가 그러더라. 이 얘기는 굳이 할 필요가 없었고 이게 누가 얘기했냐 그런 것도 없고 이게 국회의원인지 지지자인지 기자인지 이런 얘기도 안 하셨고 사실 카더라식의 얘기를 정치인이 이 메시지를 굳이 낼 필요가 있었나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이고요. 다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불안감이 한동훈 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계속 지금 혐의가 무혐의냐 아니냐가 결론이 안 났는데 네. 정권이 윤석열 정권으로 윤석열 당선인이 되자마자 바로 무혐의로 결론이 났어요. 그리고 김건희 씨의 그 주가 조작 같은 경우에도 검찰이 지금은 선거 중이라서 안 한다 그러다가 아직까지 아무런 수사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고 검찰이 선택적인 수사를 한다. 그래서 없는 죄도 만들어낼 수 있고 있는 죄도 필요하면은 선택적으로 수사를 안 하더라.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 사람들의 의문이 가지고 있어서 그러면 검찰 권력을 어떻게 하면 더 잘 견제를 해야 되냐라고 얘기를 하다가 지금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지금 그러면은 경찰한테 조금 더 수사권을 주자. 그러는데 제가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었던 제 하루 일과 중에 경찰이랑 얘기할 일도 사실 없었고 검찰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조절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삶에서 굉장히 작은 부분인데 그것을 경찰한테 더 준다고 마치 세상이 뒤집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검찰도 이상하고 또 그것만 가지고 너무 많이 얘기를 하는 그 모든 정치권과 지금 이 상황이 사실은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게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시점도 다음 정권이 나오기 전에 문재인 정부 안에서 완성을 하겠다까지는 양보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예외적인 보완 수사를 허락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 안에 대해서 보완 방법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조금 타협과 협의를 할 여지를 열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남은 시간이라도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잘 협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박병석 의장이 어떻게 하느냐.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 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두 가지는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십니까? 그 두 분에게 왜 이렇게 큰 정치적 부담을 민주당이 안겨주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박병석 의장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 은퇴를 앞둔 시점에서 존경받는 사회 원로가 되셔야 되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탈당이나 사보임 사태를 보고 이걸 그대로 진행시키게 되면 역사에 정말 치욕적인 국회의장으로 기록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정의화 전 국회의장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과거에 이제 한나라당 여당 출신의 국회의장이었지만 민주당이 강하게 반대하는 법안들은 상정 잘 안 해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한나라당 강성 지지층이나 국회의원들로부터 비판을 많이 받았지만 역사가 지나 보니까 10년 지난 지금은 가장 훌륭한 국회의장 꼽으면은 첫 손에 항상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등장합니다.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 부분을 봐달라고 박병석 의장에게 호소할 수밖에 없고 문재인 대통령의 부담도 상당한 것 같아요. 김호수 총장을 만나고 결국 검찰에도 자정을 주문했고 국회에도 국민을 위한 입법이 우선이다라고 주문을 했는데 지금 최지은 대변인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공감하는 것 하나는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검찰 개혁 이게 당장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에서 시급한 부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급하지도 않은 검수완박을 4월 안에 하려다가 이 사단이 나는 것이잖아요. 이게 정말 옳은 법안이고 여론의 과반 이상이 동의하면요.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하기 힘들어요. 반대로 여론이 반대하면 아무리 정당의 의석수가 많아도 무리하게 이걸 추진하려 했을 때 역풍을 맞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조금 더 논의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다음 정부로 건너뛰게 한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주문대로 그리고 많은 이 진보 진영 인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시급한 민생 문제 먼저 풀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네. 민주당이 저는 180석을 참 이상하게 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코로나 손실보상금 추경 기재부에서 반대했을 때 결국 찔끔 한 14조 원 정도 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이 30조 이상 요구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들고 일어나서 막 난리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자영업자 손실 보전에 이 180석의 파워 막 탈당하고 사보임하고 이런 힘 안 썼잖아요. 그때는 안 이러다가 검찰 수사권 박탈하는데 이렇게 온 전력을 집중시키니까 국민들이 민주당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민생이 아니라 검찰의 수사로부터 자신들이 피해 나가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가질만 하죠. 이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네. 조금 전 인수위에선 이 얘기 꺼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검수완박법 거부권을 당연히 행사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 단어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박병석 국회의장이나 문재인 대통령 어떻게 하실까요? 이 협치라는 게 왜 민주당은 잘 못하냐?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왜 하필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왜 하필 지금 뭐 거부권 행사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냐? 그런 게 없었으면은 이 정도까지 강대강의 진영 싸움으로 변하지 않았냐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양쪽 다 뭐 누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뭐 최종적으로 뭐 어느 분이 결정에 조금 더 뭐 힘이 있다, 뭐 키를 가졌다 이런 걸 지켜보는데 전체적으로는 이게 뭐 국민의힘이 이렇게 반대를 하는데 국회의장이 이것을 상정했다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옳은 일인데 상정했고 옳지 않은 일인데 상정했다가 문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정의화 전 국회의장의 예도 뭐 야당에서 반대해서 올린 것이 아니라 잘못된 일이라서 올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큰 틀에서는 검찰개혁의 방향, 그리고 심지어는 그 시기조차도 많은 부분이 공감을 하는데 그 안에서 개정안이나 보완할 측면이 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예.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끝으로 이제 인사청문회 관련 얘기를 좀 해야 될 텐데 뭐 정호영 장관 후보자 아들 검사 결과는 오후 4시에 발표가 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아마 그때쯤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사회이사 겸임 때문에 좀 얘기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근데 저는 사회이사 겸임이 왜 문제가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공직사회에 있거나 민간에서 전문 경력을 쌓은 분들을 민간 기업이 그냥 두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경력과 경륜을 빌리기 위해서 사회이사로 선임하고 여러 가지 의사결정에 자문을 구합니다. 이게 나쁜 건가요? 그러면 공직사회에서 나오거나 내가 민간에서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전문가인데 아무런 사회 활동도 하지 않고 수도승처럼 있는 게 과연 좋은 인사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다만 사회이사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납득하기 힘들 정도의 거액을 받았거나 그로 인해서 어떤 사건에 이해 충돌 여지가 있는 부분으로 개입을 했거나 한다면 문제가 되지만 사회이사 경력이 있는 것 자체를 문제 삼아서는 우리 정부가 사람을 쓸 때 나중에 또 언젠가 민주당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에서 전문성 쌓고 열심히 활동한 분들이 이제 점점 더 많이 쓰는 추세가 될 수밖에 없는데
민간의 전문가를 공직자로 모시기 더 어려운 풍토가 될 것이다. 그래서 검증을 하거나 문제 제기를 할 때는 보다 정교한 부분을 문제로 삼아야지 사회이사 경력까지 일괄적으로 다 문제다라고 말하는 건 좀 지나친 기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나친 고액의 연봉을 받았거나 이해충돌의 문제만 있을 때만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 듣겠습니다. 뭐 저도 동의합니다. 사회이사 하는 것이 뭐 불법도 아니고 그런데 사회이사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로비스트로 활동을 하는데 불법적인 행동을 했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만은 저는 더 큰 문제는 윤석열 당선인의 이 인수위 그리고 이 내각 구성하기 위해서 지금 이 후보자들 자체를 다 보면 처음에 윤석열 당선인이 선거운동 때는 실력만 있으면 능력주의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할당제조차도 옳지 않다. 여성 청년보다는 일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임명된 사람들 다 보니까 뭐 40년치기 친구 나중에 아니라고 했지만 친구, 뭐 신복 아니면은 뭐 동문 이런 사람들도 다 구성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윤석열 후보랑 친하지 않으면 실력이 없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고 두 번째는 이 청문회에서 지금 여러분 뭐 누구 아들이 어땠더라, 뭐 누구 딸이 어땠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과연 거기에 대해서 그 잣대 청문회 인사들에 대한 그 국민 눈높이로 윤리 검증 잣대가 과거 윤석열 후보가 민주당 인사에 대해서 조국 장관을 포함해서 들었던 그 잣대와 동일한 잣대를 적용할 것인지를 사람들이 유심히 지켜볼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에 대해서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